안녕하세요, 타니쌤입니다. 자영업자 계시죠? 네, 저도 예전에 자영업을 해봤지만 너무 힘들었고 또 망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가요, 4명 중에 3명이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신고를 제로로 하신 분 얼마나 될까요? 네, 무려 94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안과도 같은 자영업자의 현실,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지금 직장인분들 은퇴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문기사 보겠습니다. 창업 소상공인 10명 중 7명 5년 내 폐업. 이 뉴스 기사가요, 2016년도 겁니다. 지금은 통계를 보면 이거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요, 소상공인의 연차별 생존율을 업종마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음식점, 우리가 이제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음식점, 먹는 장사가 가장 많이 망합니다. 1년차, 그죠? 창업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5년차가 되면 숙박, 음식점, 생존율이 여기 보시면 17.7%. 즉, 100명이 창업을 하면요, 5년 뒤에 17명 내지 18명이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죠, 생존. 이 17명, 18명도 그냥 근근히 버티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지금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네,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지금 이 통계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또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 중에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시면요, 정말 곡소리가 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그 사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62세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20일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2004년부터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무려 20년 동안 한결같이 손님을 맞이했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의 식당은요, 한때 종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단골 손님이 있는 덕에 어느 정도는 이제 버텼는데 2, 3년 전부터는요, 매출이 줄고 인건비, 물가, 또 임대료 상승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해도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매달 200~300만 원의 적자가 1년 넘게 지속되자 결국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신 겁니다. 20년간 모은 재산도 대출 상환, 대출이 있으셨나 봐요. 또 직원들 퇴직금으로 대부분 소진됐다고 합니다. 평생 일군 가게를 접으니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고, 자, 2022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75%가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혹시 직장 나와서 자영업을 해볼까 준비 중에 있는 분들은 정말 내가 확신이 들지 않는 한, 아니 확신이 들어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한 건데요, 또 관련 자료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영업자 수가요, 2017년, 2021년까지 나와져 있는데 매년 늘고 있죠. 왜? 은퇴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은퇴해서 재취업이 힘드시니 매달 생활을 해야 되니 창업을 통해서 뭔가 소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가면 갈수록 소득이 늘어가야 정상인데 여기 보시면 연간 평균 소득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영업자 수는 계속 느는데 소득은 계속 줄어가는 게 지금 자영업 시장의 현실입니다. 자, 신문기사인데요, 자영업자 5년간 184만 명 급증, 소득은 월 162만 원으로 줄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어렵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2년 국세청 자료입니다. 우리 개인 자영업자 얼마나 될까요? 1146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월 100만 원 미만 신고자가요, 무려 86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의 75%입니다. 7.5%도 아닌 75%.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월 소득이 제로, 무려 94만 명, 8%가 넘습니다. 여기 이제 제로라고 되어 있지만 마이너스겠죠. 벌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 마이너스인 신고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연소득 1200만 원. 연소득이니까 월로 이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미만 신고 건수가 얼마나 많냐 하면, 자, 여기 보시면 86090180 신고 건수가 860만. 해가 가면 갈수록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신고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소득 제로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줄어들면 좋은데,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마다 소득 제로 신고자가 늘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58세입니다. 은퇴 후 시작한 식당,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한 식당을 오픈한 박 씨, 현재 1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4억으로 시작했는데 3년 만에 모든 걸 잃었어요. 오히려 빚만 생겼죠. 박 씨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창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고금리 대출과 높은 임대료, 경험 부족으로 인한 경영 미숙이 겹쳐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매달 적자를 대출로 메우다 보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박 씨는 현재 식당 정리를 고민 중이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꿨는데 이제는 빚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다시 취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나이에 어디서 저를 받아줄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박 씨 사례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후 창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자영업 생존율은 매우 낮은 편이며 이는 곧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다. 자, 우리가 이제 실패, 폐업 이런 것이 1, 2%가 아니라 70%가 넘어요. 그죠? 75%. 그렇게 폐업하게 됐을 때는 대부분 투자한 돈을 다 잃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 너무 준비 없이 자영업에 창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은퇴 후에, 그죠? 직장 다니다가 은퇴 후에 창업하셨다가 그 돈 다 잃고 남은 집 한 채 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거 가지고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이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 생존율 또 5년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숙박, 음식업, 외식업종이 생존율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많이 문을 닫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전체 생존율이 이렇습니다. 1년 만에, 그죠? 35명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에서 보면 5년, 이 빨간 게 5년이잖아요. 생존율이 28.5. 즉 5년 뒤에는 100명이 창업했다고 하면 28명 내지 29명만 살아남은 거죠. 제가 지금 뭐라 했죠? 살아남았다. 생존율. 이분들도 겨우 근근히 버티고 계신 분들이죠. 참 어려운 현실을 이 표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5년 생존율 28.5%. 자, 이게 만약에 성공률이라고 하면 해볼만 해요. 성공했다는 뜻은 돈을 많이 번 거니까요. 그런데 생존율이에요. 28.5%.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숙박, 특히 이제 음식업 더 낮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이 24.4%. 사례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배달앱이 있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이 배달앱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수수료 또 배달 비용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거 여러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달앱 수수료에 치여 적자만 쌓여요. 대구 수성구에서 분식점을 운영 중인 이 씨는 최근 6개월간 적자 운용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매장 손님은 줄고 배달 주문은 늘어났어요. 그럼 좋잖아요. 배달 주문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배달앱 수수료 그리고 광고비가 너무 비싸서 오히려 적자만 쌓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시에 따르면 배달앱 수수료는 주문국의 10에서 15%에 달하고 상위 노출을 위한 광고비도 월 50만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앱에 안 올리면 주문이 안 들어와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씨의 월 소득은 50만 원 수준, 500만 원을 벌어도 부족할 판에 50만 원 수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5시간 넘게 일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금 때문에 그러지도 못해요. 은행에서 빌린 돈 7천만 원이 넘거든요. 아마 사업자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바로 빚을 갚으라고 하겠죠. 자, 이 씨의 사례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성장이 자영업자들에게 양날의 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편리해진 주문 시스템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그에 따른 비용 증가로 실제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영업자 시장이 어려워지게 된 결과에는 반드시 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원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캐나다, 미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이 정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24.6%. 네,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영업자도 고령화 심가, 환갑 지난 사장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 색깔 있죠. 가장 진한 파란색. 요것이 60대 이상의 창업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이 현재 나이로 봤을 때 60대 이상 자들. 자, 그런데 2000년도에는요. 전체의 17.6%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6.4%.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60대 넘은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을까요? 네, 은퇴 후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거죠. 재취업도 어렵고, 그죠? 또 100세 시대이니 100세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 소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자영업을 하는 거죠. 재취업도 어렵고 전문지식이 없으니 직업인으로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러니 가장 만만한 자영업을 창업하게 되시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5년 내에 폐업으로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원인 첫 번째는요, 내수 부진의 장기화입니다. 자, 내수 부진 어떤 뜻이죠? 국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최근 이제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 활동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분석에 따르면요, 고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력이 줄면서 대부분의 상품 또 서비스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과도한 경제로 낮은 진입 장벽이라는 겁니다. 낮은 진입 장벽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변호사를 하려고 하면, 공인중개사를 하려고 하면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뭔가 자격. 근데 자영업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 특히 좀 전에 통계에서 보셨듯이 60 넘은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은퇴자 또 청년층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 대안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플랫폼. 사용자는 편하지만 자영업자는 이 플랫폼 배달앱 때문에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높은 수수료 또 배달료 부담. 자,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고금리, 고물가의 이중고입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대출이 계속 늘고 있죠. 는다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이분들한테는 이 대출을 갚아야 되고 또 지금 이자, 금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어떻게 갚아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요 좀 진한 빨간색은 106건에서 빌린 겁니다. 이쪽은 이제 금리가 좀 낮겠죠. 근데 여기 연한 빨간색, 여기 뭐죠? 네, 여기는 이 금융권에서 빌린 겁니다. 대출이 높겠죠. 그런데 이 금융권에서 빌리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뭐 신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니까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율 상승이 되니 대출 상환 부담이 점점 커져갑니다. 장사만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는 게 너무나 힘들죠. 또 지금 물가 상승으로 원재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인건비, 직원을 쓰게 되면 인건비도 굉장히 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네 가지 문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직장인분들, 인텔을 앞둔 직장인분들에게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공 확률 너무 낮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들 하시죠. 내가 이거 잘 안 될 건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 충분히 준비해서 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성공 확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통계에서 보셨듯이 5년 생존율이요 30%가 안 돼요. 100개 중에 70개 넘게 이 자영업자들이 5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 30개도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평생 모은 돈 또 퇴직금을 털어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다 손실이 되었을 때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50, 60 돼서 창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재기가 힘들어요. 자영업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요,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들다입니다. 자영업자분들 특히 이제 식당,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자는 시간 빼놓고는요 1년 365일 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9시에 연다고 할지라도 9시에 딱 오시나요? 그 전에 오셔서 다 준비를 합니다. 7시, 심지어는 새벽에 오셔서 오픈 전에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반찬 같은 거. 또 문을 닫고 나서도 바로 집에 가시나요? 뒷정리해야 돼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하루 종일 일만 하죠. 또 여러분들 명절 때 주말에도 식당 가서 음식 드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히 휴일을 즐길 때 이분들은 주말에도 휴일에도 명절에도 일을 합니다. 자, 이러니 정신적으로도 또 체력적으로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진짜 진상 손님 하나 만나면 멘탈이 완전히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식당을 2개를 해요. 60대 중반이신데 지금 하신 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돈은 괜찮게 벌어요. 제가 얼마 정도 버시냐고 여쭤봤더니 한 식당에서 매출 말고 순이익이 한 1,0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2개면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여기 관여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아주 급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해요. 지금은 몸이 여기저기 안 좋으셔서 정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20, 30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차라리 한 달에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버는 선택을 하고 삶을, 인생을 즐기면서 살 거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이렇게 식당은 잘 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게 자영업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신이 아니니까 특별한 대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주거비를 줄이자. 제가 이것은 제 유튜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서울에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10억 원이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은퇴 후에도 계속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주거비를 줄이는 거죠.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 수도권으로 간다든가. 그럼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짜리에도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계속 서울에 산다고 하면 물론 이 선택이 쉬운 건 아니지만 평수를 줄이는 겁니다. 40평대에서 20평대로. 또는 내가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지방으로 또 경기도로 못 간다고 하면 상품을 바꾸는 거죠. 아파트에서 빌라로. 그럼 이제 남는 돈이 있잖아요. 몇 억이 남는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주거비만 줄이면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선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고의 노후 준비는 계속 일하는 거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통해서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지금 뭐 상가나 오피스텔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것들이 순이율이 4%가 채 안 됩니다. 내가 3억이 있으면 4%면 세전으로 100만 원이에요. 그죠? 월 100만 원. 내가 100만 원을 벌면요. 3억짜리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조그만 건물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창업하지 말고 재취업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으면 꾸준히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는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처럼 유튜버 또는 블로거 또는 지식 창업 통해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준비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한다고 해서 당장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1년, 2년 준비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쌓이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거비를 줄여서 그 잉여 자금으로 월세 흐름을 만들자. 두 번째는 준비 없는 창업보다는 차라리 재취업을 하자. 월 100만 원만 벌어도 상가, 오피스텔 3억짜리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튜버, 블로거, 강사,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지식 창업을 도전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도 몸이 건강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살 돈만 있으면, 그죠? 여기서 먹고 살 돈은 뭐 1,000만, 2,00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내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60대 이후의 삶이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시절보다 더 행복하더라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몸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요. 소득을 너무 많이 벌기보다는 적정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잘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매출을 잘 올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 또 생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이 영등포인데 제 사무실 주변에 식당이 얼추 봐도 100개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0개 중에 2, 3년을 버티는 식당이 절반이 안 돼요. 자, 작년 2023년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폐업률이 무려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들어졌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자영업을 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관련 자료를 찾다가 안타까운 뉴스 기사 3개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자영업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사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20년 미용실 하루아침에 편의점 알바로 어느 자영업자의 눈물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58세 김 씨는 30년 경력의 미용사였다. 자, 그러나 지난해 12월 20년간 운영해온 미용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임대료는 계속 올랐는데 손님은 줄어들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폐업 후 김 씨는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용실에선 손님들과 대화도 하고 행복했는데 이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뿐이에요 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폐업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무려 9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이 카페 폐업이 부른 가정해체, 아이들 얼굴 볼 수 없어. 네, 이런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 씨는 5년 전 카페 사장님이었다. 자,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해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폐업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이제 폐업 후에 우울증에 시달린 이분은 결국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들과도 떨어져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가 큰애 생일이었는데 전화로 축하한다 말밖에 못했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 비율은 작년 기준 270.3%, 전체 가구 평균 171.1,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웃돌았다는 거죠. 자, 전문가들은 이런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좀 젊으신 분이네요. 27살에 5천만 원 빚, 청년 사업가의 좌절이라는 제목이네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27살 이 씨는 2년 전만 해도 옷가게 사장님이었다. 대학 졸업 후 친구들과 함께 연 가게였지만 2년 만에 문을 닫았다. SNS 마케팅으로 초반에는 잘 됐는데, 네, 젊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마케팅을 잘했겠죠. 자, 그런데 온라인 쇼핑 성장으로 매출이 급감했어요 라고 말을 했네요. 폐업 후 5천만 원의 빚을 떠안은 이 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27살에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취업도 안 되고 부모님 얼굴 보기가 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20대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창업 지원과 함께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이유로 오시는데요. 그 중에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잘 돼서 그 남은 돈으로 뭔가 부동산 재테크를 하려고 찾아오신 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 오늘 내용처럼 폐업을 하고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팔아서 어떤 현금 수입이 나오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찾으려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치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폐업 신고 건수입니다. 작년 2023년 무려 98만 6,487명이 폐업을 했어요. 이분들이 3인 가구라 한다면 약 300만 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 역대 최고 기록. 장사가 안 돼서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100만 6박. 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폐업 신고 건수라고 합니다. 즉, 지난 17년 동안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폐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왼쪽에 보시면요, 장사도 폐업도 어려운 자영업자입니다. 폐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장사가 잘 안 돼도. 그래서 지금 폐업을 고려하신 분들이 40.8%, 고려하지 않는 분이 59.2%입니다. 자, 그렇다면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폐업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가 당연히 영업 실적 감소입니다. 자금 부담, 임차료, 인건비 부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위가 영업 실적 감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분들은 장사가 잘 돼서 고려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대안이 없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장사가 잘 안 돼도 이거 접어서 다른 게 하실 게 없는 거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 폐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위가 소매업,
2위가 서비스업, 3위가 음식업입니다. 예전에는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외식업이 가장 힘든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4위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면 건물 주거나 상가나 얻는 건물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폐업을 했대요. 안 된 거죠. 지금 뭐 상가를 예를 들면 상가를 보유하신 분들이 분양받으신 분들이 거의 80%, 90% 이상이 임대 수익보다 월 대출이자를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업종별 폐업자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폐업률 증가. 이게 폐업률 증가가 아니라 이게 계속 하락하면 좋은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외식업체 비율로 보면 2019년부터 작년을 보면 아주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요. 그죠? 외식업체 폐업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좀 다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월 평균 26,000명이 실업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전년 대비, 이게 2023년 통계니까 2022년 대비해서 무려 23%, 2%도 아닌 23%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통계들은요 우리 경제, 특히 자영업 부분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고금리,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런 대규모 폐업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폐업 관련 통계 수치를 보았는데요. 이런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원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가 사업 부진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여기 뉴스 기사 보면 코로나 때보다 높은 폐업률,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장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면 하루에 손님이 10명, 20명 정도 온다면 지금 그런 곳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커피 값으로는 월세도 못 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통계로 보면 폐업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 자영업자 분들이 자신의 돈을 갖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대출을 받죠. 그런데 그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내시던 분이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을 내게 되면 가계 수익은 그대로거나 지금 줄고 있는데 이자가 늘면 힘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영업자의 대출은 계속 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개인 사업자의 대출, 그러니까 이자를 못 갚는 분들의 그런 연체율도 계속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4월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3배예요. 자, 이렇게 빠르게 연체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수 침체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모두의 지갑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거나 아니면 이제 실업을 하게 되면 돈을 아껴 쓰게 되죠. 밖에서 밥을 사 먹는 횟수로 줄게 되고 옷도 덜 사게 되죠.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식당이나 옷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크겠죠. 자, 네 번째, 임대료 상승입니다. 자, 여기 보면 숙박, 음식업, 연차별 성장률을 보면요. 5년 차가 되면 그죠? 숙박, 음식업은 100개가 창업하게 되면 한 17개, 18개 남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려면 월세를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월세가 자꾸 오르는 거죠. 몇 년 전에는 100만 원인데 지금은 15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가게 수익은 줄거나 그대로인데 월세만 오르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0년 그리고 2019년 지금도 계속 연도별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월급을 받는 직원들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월급을 주는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죠. 예를 들어서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데 예전에 200만 원을 줬다면 지금은 한 250만 원이 드는 거죠. 이렇게 가게 수익은 그대로나 줄고 있는데 인건비만 계속 오르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폐업 주요 원인 5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장사가 잘 안 돼서, 은행 대출 금리가 높아서, 내수 경기가 침체해서, 임대료 계속 올라가서, 인건비
최저임금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건비 상승. 네, 이런 5가지 원인 때문에 지금 폐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신 것처럼 사업도 안 되고 금리도 올라가고 임대료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만 나타나면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2개, 3개, 4개, 5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만 나타나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대출이자가 올라가요. 그러면 가게 운영 비용이 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건값을 좀 올려야 돼요. 지금 내수 침체가 되다 보니 손님이 줄죠. 그러면 결국 사업이 부진해지고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는 이런 연쇄 도미노 현상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자영업자 현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이 현실이 안타깝게도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아, 직장생활 정말 안 입고 와서 들어와서 나와서 장사나 해볼까? 자, 이렇게 10년, 20년을 해왔던 베테랑 분들도 폐업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나와서 장사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드시지만 직장에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자영업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다면요, 아래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자, 한때 사람들로 가득 찼던, 진짜 바글바글했던 한국의 대표 상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안양 1번지, 강남 가로수길, 일산 라페스타, 용산 경리단길. 자, 지금 이 상권들이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요, 이런 대표 상권들이 왜 몰락을 하는지, 또 우리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 뉴스 기사입니다. 아, 옛날이요. 최고 번화가로 이름 날리던 안양 1번가의 몰락. 매출 90% 폭삭. 존폐 위기에 처한 안양 1번가 상권. 제가 예전에 안양 1번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 10m를 가는데 사람한테 밀려서 막 5분, 10분씩 끼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와, 이건 다시 오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가보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 2019년 안양 1번가의 상가 공실률이 약 2.8%였어요. 물론 이 이전부터도 안양 1번가의 공실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죠? 네, 팬데믹이죠. 코로나19가 시작되는 그 시기. 그리고 2024년 3분기 현재 13.97% 공실률이요. 무려 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집합상가는요, 공실률이 무려 25%가 넘습니다. 즉, 4군데 중에 한 군데는 공실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많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붐비던 상권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양 1번가 황금의 시절 어느 정도로 호황이었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양 1번가 서울 사시는 분들도 많이 놀러 가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곳은 공업지역이죠, 주변이.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안양이 공업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으러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주 인구가 급증했죠. 자, 그 중간에 안양 1번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안양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곳은요,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면서 다양한 상업 또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됐죠. 자, 그래서 이곳은요, 단순히 상업지역을 넘어서 젊은이들이 만남의 장소 또 문화생활을 즐기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주말이면요,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 디딜 틈이 없이 풍겼고 또 여기서 상인들도 호황을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 권리금 2000년대면 지금 벌써 24년 전인데 이 당시 권리금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 당시 작은 상가 권리금이 5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기 매장은요, 무려 1억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권리금 또 이렇게 높은 월세를 주고도 서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대기 수요자가 있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자리만 잡으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 상권 서울에서도 놀러 갈 만큼 그렇게 호황을 누렸던 안양 1번가가 왜 쇠퇴를 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요, 온라인 쇼핑 그리고 배달 문화의 확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내 이커머스, 즉 온라인 쇼핑을 말하는 겁니다. 성장 추이를 보면요, 2013년 38조, 2026년 300조, 13년 동안 10배가 증가했어요. 이커머스가. 즉 오프라인 상권의 상당 부분이 요 이커머스로 뺏겼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요,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안양 1번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경기가 나쁘다라는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구조적인 큰 변화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인근 상권과의 경쟁입니다. 우리가 상권을 잘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더 큰 상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권을 나눠 가질까요? 아니죠. 블랙홀처럼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호황을 누리다가도 인근에 더 좋은 경쟁 지역이 생기면 사람들은 글로 간다는 거죠.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안양 1번가예요. 바글바글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신도시가 있죠. 평촌 그리고 범계. 자, 이쪽은 주차도 편하고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범계로 평촌으로. 자, 이것은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상권 자체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요 안양 1번가가 따라가지 못한 거죠. 이런 경쟁자에게 오프라인은 인근에 더 좋은 상권에, 또 이들이 경쟁자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이 경쟁이 돼서 안양 1번가가 쇠퇴기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양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상권들이 거의 다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산 라페스트라고 있죠. 제가 자주 갔던 곳이지만 정말 여기도 바글바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일요일에 가도 주말에 가도 한산해요. 자, 일산 라페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이 일산 라페스타예요. 굉장히 초기에는 세련됐었습니다. 2003년도 당시에는요, 일산의 가장 대표적인 상권이었어요. 그래서 경기 또 서울 북부에 있는 분들이 일로 많이 놀러 왔었죠. 여기도 역시 젊음의 중심 핫플레이스였고, 당시 여기 1층 상가 조그만 거 권리금이 1억이 넘었습니다. 또 임대료도 엄청나게 높았지만 많은 임차인들이 몰려들었고 투자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최근 뉴스예요. 매물만 1000개. 어디가? 일산 라페스타가. 여길 누가 와요? 20년차 라페스타의 처참한 몰락이라는 주제의 뉴스 기사입니다. 자, 일산 라페스타도 역시요, 2010년 중반부터 서서히 상권이 이제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또 2019년 팬데믹 이후에 상권이 아주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지금 공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지금 권리금 1억 하던 것들이 권리금이 없습니다. 제로죠, 제로. 이런 상가들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수년째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산 라페스타 또 웨스턴동 왜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갔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똑같습니다. 안양 1번가처럼 온라인 쇼핑몰이 경쟁자가 된 거죠. 또 오프라인으로는 일산의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자, 지도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는 여기가 일산 라페스타 그리고 웨스턴돔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가면 어디가 있냐면 롯데 아울렛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신세계 아울렛이 있죠. 자, 여기 가보면 정말 천국이죠. 먹고 놀고 쇼핑하고 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정말 다양한 세련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쇼핑도 즐길 수 있고 또 싸고, 그러니 일산 라페스타에서 즐기던 젊은이들이 아울렛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강남의 대표 상권 가로수길 또 세로수길이 있죠. 자, 가로수길 지금 어떨까요? 뉴스 기사 보시겠습니다. 올해 2024년 뉴스 기사예요. 가로수길 10곳 중 4곳이 비었다. 심각합니다. 가로수길 공실률 41.2%로 가장 높아. 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수길, 참 여기는 한때 정말 패션 트렌드의 중심이어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던 상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로수길도 빠르게 쇠퇴하면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증가를 했냐? 보시는 것처럼 10곳 중에 4곳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강남 가로수길 왜 이렇게 쇠퇴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초기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외가 없이 강남 가로수길도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이 돼서 많이들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길도 상권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용산 경리단길 유명하죠. 저도 여기 많이 놀러 갔었죠. 정말 핫플레이스였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정말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였죠. 여기도 역시 주말에는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밀려서 돌아다녀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경리단길 공실률이 8.9에서 24%로 거의 4곳 중에 한 곳은 공실입니다.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변화에 대응을 못했던 거죠. 여기 말고 가까운 지역에 더 트렌디한 장소들로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면서 여기 매력도가 떨어졌죠. 역시 인터넷 쇼핑몰의 영향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이런 상권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는 아주 대표적인 상권인데 몰락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몰락의 이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비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 인싸의 시대, 그들은 무엇에 지갑을 여나나.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 트렌드에 맞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방탄 이코노미, 또 펀슈머, 영트로, 뉴트로 이런 키워드를 모른다고 하면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빠르게 쫓아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기업들은 여기에 발빠르게 응수를 하죠. 2025년 트렌드, 기후 감수성 변화한 기업들. 여기 보시면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비건 식품 출시.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은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소비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상품을,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세 상인들은 여기에 쫓아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요, 온라인 쇼핑의 확산입니다. 2023년, 2026년, 13년간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어요. 38조에서 300조, 10배죠. 좀 더 길게 볼까요? 자, 이번에는 2000년, 그리고 2022년. 자, 얼마 가는 거죠? 22년 동안 2조에서 214조가 됐으니까 100배 가는 거죠. 10배도 아닌 100배가 늘었습니다. 자, 온라인이죠. 그러니 이 오프라인에서 있던 이런 매출들이, 손님들이 좀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옷을 사기 위해서 길거리를 돌아다녔죠. 쇼핑몰을, 또 상가를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그죠? 집에서 편하게, 더 싸게, 더 쉽게 쇼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쇼핑몰들이 앞으로도 더 확장돼 갈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오프라인 매장은 힘들어지겠죠. 자, 세 번째는요, 초대형 복합 쇼핑몰의 등장입니다. 일산 라페스타도 있고 안양 1번지도 그랬고 주변에 그런 쇼핑몰이 등장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복합 쇼핑몰에 조 단위 쏟아붓는 유통사들, 억도 천억도 아닌 조 단위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롯데는요 2030년까지 쇼핑몰 13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요, 이 화면 아래 보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복합 쇼핑몰이죠. 인천 스타필드 청라입니다. 아주 큰 동네 같아요. 그냥 여기 가면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기고, 그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다 못 볼 정도로 큰 복합 쇼핑몰입니다. 자,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죠? 인근에 이미 상권을 가지고 있던 곳들이 일로 손님을 다 뺏기겠죠. 블랙홀처럼.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기존 상권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안양 1번가, 가로수길, 라페스타, 웨스턴돔, 경리단길. 이거에도 굉장히 많은 상권들이 있는데 거의 예외 없이 비슷합니다. 한때는 활기 넘치던 이곳이 지금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상권만의 문제는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 트렌드의 변화, 온라인 쇼핑의 확산, 대형 복합 쇼핑몰의 등장. 이런 상권의 몰락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좋은 입지, 또 과거의 명성만 믿고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동네 주변은 어떠십니까? 또 이와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나요?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 자영업 창업자 입장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가야 될지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